잠깐만 차에 좀 다녀올게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12월의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사방에 인적은 없었고 휠체어에 앉은 아내의 무릎 위에는 어느새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고 있었어요. 절벽 끝에서 불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어깨를 부드럽게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뒤돌아 산길을 걸어 내려갔어요.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요. 차가운 바람이 아내의 뺨을 때리고 지나갔어요.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슬픔도 두려움도 원망도 아닌 너무도 낯선 표정이었어요.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헌신적인 남편의 보살핌을 받던 한 여자의 얼굴에 도대체 왜 그런 미소가 떠올랐던 걸까요?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남편의 눈앞에는 절대로 그가 예상하지 못한 풍경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반 유진은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34살이 된 지금도 출근하는 아침은 늘 조금 무거웠어요. 침대 옆자리에서는 남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잠시 가만히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어제 회의에서 나온 안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래도 오늘은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발끝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유진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남편은 한쪽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깨웠나 봐요. 더 자요. 아니에요. 같이 일어날래요. 어차피 곧 일어나야 했는데. 남편은 결혼 6년 차가 된 지금도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화내는 일이 거의 없고 기념일도 잊지 않고 가끔은 출근하는 그녀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큰 다툼도 없었고 큰 굴곡도 없었어요. 다만 유진은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남편이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마치 자신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아닌지 유진은 아직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오늘 회의 10시였죠? 네, 맞아요. 잘 기억하네요. 당신이 어제 잠들기 전에 말했잖아요. 긴장된다고.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유진도 마주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 자기 전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별것 아닌 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이미 주방에 서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달걀을 깨뜨리는 그의 뒷모습은 듬직했습니다. 결혼 전 친구들이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라고 입을 모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토스트랑 스크램블 에그예요. 어제 사온 그 카페 원두로 커피도 내렸고요. 우와, 고마워요. 향이 정말 좋네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남편이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그녀의 잔에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식탁 위에 노란 무늬를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운전 조심해요. 어젯밤에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그 차, 정비소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브레이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유진은 컵을 든 손을 멈칫했어요.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출근길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살짝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겼는데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번 주말에 맡기려고요. 내가 어제 동네 카센터에 잠깐 들렀다 왔어요. 점검만 받아놨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머, 진짜요? 일부러 다녀온 거예요? 마침 근처 갈 일이 있어서요. 별일 아니에요.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을 위해 작은 일까지 챙겨주는 남편의 마음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런 거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내인데 당연하죠.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앞에 서서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회의가 있는 날이라 단정한 옷이 좋을 것 같았어요. 회색 재킷을 꺼내 거울 앞에 대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오늘 그거 입어요? 잘 어울려요. 이거 너무 어둡지 않아요? 그럼 옆에 있는 코발트 블루 블라우스랑 같이 입어봐요. 당신 그거 입었을 때 진짜 예뻤어요. 처음 데이트할 때 입었던 그 옷이잖아요. 유진은 살짝 놀라 남편을 돌아보았어요. 그 옷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결혼 후로는 거의 입지 않은 옷이었어요. 회사 분위기가 차분한 편이라 자연스럽게 무채색 옷이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옷을 아직 기억해요? 당연하죠. 당신이 그날 얼마나 예뻤는데요. 남편은 빙긋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유진은 괜히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회색 재킷 안에 코발트 블루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환해 보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남편이 핸드백을 건네주었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다녀와요. 회의 잘 끝나면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요? 좋아요. 회사 끝나고 연락할게요. 사랑해요. 저도요. 다녀올게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유진은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정했고 아침은 따뜻했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그런데 가슴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앉은 것처럼 묵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회의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빼냈습니다. 백미러를 보며 후진하는데 문득 어제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당신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요. 요즘 사고 뉴스가 많더라고요. 그저 걱정의 말이었어요. 어떤 남편이라도 할 법한 평범한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이 지금 다시 떠오르는 걸까요? 유진은 짧게 머리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너무 예민해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은 늘 다니던 그 길이었어요. 신호등도 가로수도 옆 차선의 차들도 모두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가요가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유진은 핸들을 가볍게 두드리며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습니다.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보았어요. 부드럽게 잘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비소에 다녀온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유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었어요. 이 평범한 아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마지막 평범함이 될 거라는 사실을 유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사로 향하는 도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들로 붐볐습니다. 유진은 4차선 도로의 가운데 차선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발라드가 흘러나왔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마다 유진은 가볍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어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회사까지는 이제 15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로 차가 진입했어요. 다리 위로 불어오는 강바람에 차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화면에 남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운전 조심해요. 사랑해요. 유진은 빙긋 웃으며 화면을 흘끗 보았어요. 답장은 회사에 도착해서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리를 다 건너고 나면 큰 사거리가 나왔어요. 이미 500m 전부터 신호등의 빨간불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페달이 평소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 더 밟았습니다. 페달이 바닥까지 푹 꺼졌어요. 그런데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차와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잠깐만. 유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페달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두 발로 힘껏 밟았습니다. 그런데도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리막길이 시작되면서 속도가 점점 더 붙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유진은 핸들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어요. 손바닥에 식은 땀이 배어 핸들이 미끌거렸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떠올린 건 그 순간이었어요. 오른손을 뻗어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레버가 너무 쉽게 위로 올라왔어요. 마치 무언가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가볍게 들리기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유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앞차의 빨간 후미등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사거리의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색이었어요. 유진은 본능적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옆 차선을 달리던 트럭이 요란한 경적을 울렸습니다. 유진은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요. 차가 차선을 가로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안쪽에서 미친 듯이 두드려댔어요. 입안이 바싹 말라 침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시속 80km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거리까지는 이제 1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마지막으로 핸들을 오른쪽으로 힘껏 꺾었습니다. 으악! 차가 가드레일을 향해 비스듬히 돌진했어요. 쇠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어요. 안전벨트가 가슴을 틀어쥐듯 죄어들었고 유진의 머리가 핸들 쪽으로 튕겨나갔다가 다시 시트에 처박혔습니다. 시야가 새빨갛게 흔들렸어요. 차체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대로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차가 도로 위를 굴러갔어요.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며 작은 파편들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얼굴 위로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그게 피라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차는 마침내 옆으로 누운 채 멈춰 섰어요. 사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노래가 너무도 평화로워서 유진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의 외침이 멀리서 들렸어요.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시야가 흐릿했어요. 누군가 차 안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다리가. 유진은 자신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정작 다리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감각함이 더 무서웠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게 유진이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새하얀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이 눈을 찔러왔어요. 코끝으로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걸 깨닫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어요. 옆에서 누군가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며칠은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유진의 손등에 그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여보,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유진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구멍은 사막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남편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동공을 확인하고 청진기로 가슴을 들었어요. 강유진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그녀의 다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기 느낌이 어떠세요? 유진은 의사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어요. 시각으로는 분명히 그가 그녀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에 다리가 없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유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졌어요. 그는 다시 한번 그녀의 발끝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환자분, 진정하시고 들어주세요. 사고 당시 척추에 큰 충격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반신 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의 입에서 마른 비명 같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다시 검사해 주세요. 남편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거대한 돌처럼 가라앉고 있었어요.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평생 걷지 못한다. 그 사실이 아직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지킬게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명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였을까요? 그 순간 유진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차가운 무언가가 톡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건 분명 의심의 첫 씨앗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한쪽에는 새로 장만한 환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휠체어가 단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했던 집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식탁의 높이도 화장실의 문턱도 모든 것이 이제는 그녀에게 장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직후부터 회사에 무기한 휴직계를 냈어요. 부장급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렇게 쉽게 휴직을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망설이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동료들이 병문안을 올 때마다 그는 유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인걸요. 제가 안 보면 누가 봅니까? 병문안 온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유진아, 너 정말 복 받은 거야. 이런 남편 없어. 나라면 진작 도망갔을지도 몰라. 유진은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친구는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헌신은 정말로 빈틈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유진의 몸을 닦아주고 휠체어로 옮겨주고 직접 끓인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였어요. 약 시간을 지키는 것도 욕창이 생기지 않게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유진은 정말로 이 사람이 천사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했던 거라고 의심의 씨앗을 마음속에서 뽑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가 자꾸만 어긋났어요.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병원 검사 일정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유진에게 정기적인 신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회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면 빠르게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검사는 퇴원 후 일주일 뒤로 예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검사 전날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일 검사 좀 미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갑자기 거래처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겼거든요. 휴직 중인데도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그럼 저 혼자라도 갈게요. 콜택시 부르면 되잖아요. 안 돼요. 휠체어 타고 혼자 어떻게 가요? 위험해요.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응?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유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이유였어요. 그 다음 주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외출이 위험하다는 이유, 또 그 다음 주에는 유진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는 이유. 매번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검사 일정은 그렇게 한 달이 통째로 미뤄졌어요. 유진의 가슴 한구석이 서서히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유진의 휴대전화가 거실 탁자에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어서 전화를 직접 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전화요. 지영 씨인 것 같은데. 내가 받을게요. 남편이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고는 거실로 자리를 옮기며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침대에 누운 채 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아, 지영 씨. 죄송한데 유진이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요. 통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해서 한동안은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들어온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영 씨가 안부 묻더라고요. 당신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끊었어요. 유진은 말을 하려다 말았어요. 사실 그녀는 지영의 목소리가 너무도 듣고 싶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녀에게 묻지도 않고 통화를 끝내버렸습니다. 게다가 친구에게 마치 그녀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한 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어요. 친정 어머니가 안부 차다녀 가시려 했는데 남편이 미리 전화를 걸어 그날은 유진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다음에 오시라고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발길을 돌리셨어요. 유진은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정 어머니가 직접 걸어주신 영상 통화에서요. 엄마가 지난주에 가려고 했는데 사위가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서 못 갔잖니. 좀 어떠니, 우리 딸. 엄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유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친정 어머니가 오시려 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어요.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침대와 휠체어, 그리고 남편 한 사람으로 좁혀져 있었어요. 한때는 그게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잠시 약을 사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유진은 휠체어에 옮겨 앉아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들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떠 있어야 할 부재중 전화 목록이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친정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모두 지워져 있었던 거예요. 유진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한 줄기 흘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통화 기록 화면을 닫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휴대전화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어요. 여보, 약 사왔어요.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좀 누워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를 짓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힘이 들어갔어요.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끔찍한 사실을 마주하기 직전에 서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그녀의 생명선처럼 여겨졌던 남편이 어쩌면 그녀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밤 유진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옆 침대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그 숨소리가 그날따라 너무도 차갑게 들렸어요. 유진은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리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지워져 있던 그날 이후 유진의 일상은 겉으로는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안쪽은 전혀 달랐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으로 그날 하루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나가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일상을 기억하던 그 마음이 이제는 위험한 적의 동선을 추적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다정한 아내인 척 연기했습니다. 남편이 밥을 차려줄 때마다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약을 챙겨줄 때마다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라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짓는 순간마다 가슴 안쪽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됐어요. 들키는 순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유진은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다 멈칫했어요. 침대 옆 협탁 위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절대로 휴대전화를 침실까지 들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어제는 무슨 일이었는지 그대로 들고 들어와 협탁에 올려놓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가끔씩 메시지 알림이 깜빡였어요. 유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보면 안 된다는 마음과 봐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다가 결국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휴대전화를 손에 쥐는 순간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 패턴이 떠올랐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생일 순서대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부드럽게 풀렸어요. 패턴이 너무 쉽게 풀려서 오히려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그만큼 안심시켜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올라와 있는 대화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름은 단순히 영문 이니셜로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창을 눌렀어요.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유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못 만나? 보고 싶어 죽겠어? 미안. 와이프가 오늘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자리를 비우기가 좀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나도 힘들어. 조금만 더 참자. 보험금 나오면 우리 같이 시작할 수 있잖아. 보험금 언제 나오는데? 의사 진단서가 확정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대. 한두 달 안에는 정리될 거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유진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그녀는 황급히 휴대전화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들이쉬는 숨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갑자기 너무도 거대하게 들렸습니다. 작은 기침이라도 하면 그가 깰 것만 같았어요. 대화창을 더 위로 올렸습니다. 메시지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미 서로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함께 갈 여행지를 알아보고 있었으며 심지어 새 집을 알아본다는 이야기까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수아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했어요. 32살 그의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유진은 그 이름을 본 순간 머릿속에서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작년 회식 자리에서 남편이 회사 후배라며 한번 인사시켜 주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조용한 웃음을 짓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때 유진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미 어떤 관계였을지를 떠올리니 가슴 안쪽이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어요. 수아야,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남편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화면 위에 떠 있는 걸 보는 순간 유진의 시야가 빙글 돌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아내였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마치 그녀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진은 메시지를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사고가 나기 전, 그러니까 그녀가 멀쩡히 두 다리로 걸어 다니던 시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그 일은 진짜 할 수 있어? 걱정 마. 손은 다 써놨어. 위험하지 않을까? 사고로 위장하면 돼. 그날 새벽에 카센터 갔다 왔어. 유진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고 전날 새벽이라니. 남편이 그녀의 차를 정비소에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던 그날이었어요. 점검만 받고 왔다고, 별 이상 없다고 그녀에게 미소 지었던 그날. 브레이크가 사고 당시에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 사이드 브레이크가 마치 끊어진 것처럼 가볍게 들렸던 이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죽이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지금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자신의 남편이.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혼 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 다정함이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손길, 행복이라고 여겼던 모든 아침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결혼식 날 그가 했던 서약의 말까지 떠올렸어요. 평생 너만 사랑하겠다. 그 말이 지금은 너무도 잔인한 농담처럼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입을 틀어막은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사고에서 살아남은 그녀를 그들은 분명 다시 한번 처리하려 들 거예요. 그것도 더 확실하게. 유진은 메시지 화면을 처음 그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휴대전화를 협탁 위에 다시 정확히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휴대전화를 놓칠 뻔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다시 누웠어요. 남편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어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살아남아야 해. 그리고 갚아줘야 해. 옆자리에서 남편이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의 팔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 위로 올라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수천 번도 더 받았던 그 익숙한 팔의 무게가 그날따라 마치 무덤 위에 얹힌 비석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숨을 죽인 채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 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하루가, 그녀의 새로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새벽 이후 유진의 마음속에는 두 명의 자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다정한 아내인 척 미소 짓는 자신이었고 또 한 명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자신이었어요. 두 사람을 분리하지 않으면 그녀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둘로 쪼개기로 했어요.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를 살뜰히 돌봤습니다. 아침마다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밥을 떠먹였으며 약을 챙겼어요. 그 모든 손길이 이제는 너무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한순간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그의 손을 잡았고 더 자주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낮 동안 남편이 잠시 외출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한두 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어요. 회사에 잠깐 들른다거나 시어머니를 뵙고 온다거나 약을 사러 간다거나 매번 핑계는 달랐지만 유진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정수아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라는 걸요. 남편이 나가면 유진은 곧장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차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사고로 박살이 난 차는 폐차 처리되었지만 보험회사와 정비소에는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그녀는 휠체어에 옮겨 앉아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가입한 보험 내역이 떴어요. 사고 발생 일자, 사고 처리 내역, 그리고 보험금 청구 진행 상황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시선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상해 보험 계약 변경 일자, 사고가 일어나기 정확히 1개월 전이었습니다. 보장 금액이 그 이전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나 있었어요. 사망 보장과 후유 장애 보장이 모두 포함된 고액 상품으로 갈아탄 흔적이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의 보험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남편이 처리해 줬거든요. 당신은 회사 일도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 초부터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다정함처럼 들렸어요. 지금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었는지를 그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화면을 캡처해서 자신의 이메일로 즉시 전송했습니다. 그러고는 흔적이 남지 않도록 모든 페이지를 닫고 검색 기록까지 깔끔하게 지웠어요. 다음으로 그녀가 한 일은 사고 차량의 정비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처리를 맡았던 보험회사를 통하면 폐차 직전에 차량 점검 보고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변호사 친구에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서요. 유진은 휠체어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차량 점검 보고서를 한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 이름으로 된 차예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만 해주시면 메일로 발송해 드릴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메일함에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점검 보고서는 생각보다 자세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 파손 부위, 그리고 사고 전후로 의심되는 정비 내역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항목에서 멈췄어요. 브레이크 라인의 결합 부위가 의도적으로 손상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연 마모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형태의 손상이라고 보고서는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었어요. 사이드 브레이크의 케이블도 일부가 끊어져 있었으며 이는 평소 운행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패턴이라는 설명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그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던 모든 것이. 유진은 한참 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등이 점점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제 새벽에 다 흘려버린 후였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남편이 차 키를 건네받아 들고 나갔던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는 그날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정비소 영수증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차 점검 받고 왔어요. 오일도 갈고. 별 이상 없대요. 그날 그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챙겨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던 손길이라는 걸 그녀는 그때 꿈에도 몰랐어요. 유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휠체어에 앉아 거실의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결혼식 사진이 거실 한쪽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의 자신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는 행복했어요. 그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하리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차갑고 더 명료한 감정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보았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미소는 결혼식 사진 속의 그 미소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더 결정적인 증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첫 번째 선택은 빠르고 안전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통화 한 통이나 메시지 몇 줄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그녀는 두 번째 시도를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진은 두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행세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가 안심하도록, 그가 방심하도록, 모든 의심을 풀어두도록. 그러는 사이 그녀는 조용히 모든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였습니다.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재빨리 노트북을 침대 밑에 숨기고 휠체어를 거실 창가 쪽으로 돌렸어요. 햇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환자의 모습. 그게 지금 그녀가 연기해야 할 역할이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오늘 좀 어땠어요? 남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미소는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그 어떤 사람도 그 안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햇살이 좋아서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다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안에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날은 12월의 첫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일기예보에서는 그날 저녁부터 폭설이 내릴 거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유진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창가에 앉아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가로수들이 바람에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어요. 여보, 우리 오늘 바람 좀 쐬러 갈까요? 당신 너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잖아요. 유진의 어깨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어디로요? 내가 좋아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전망대가 있는데 풍경이 정말 멋있거든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데크길도 잘 깔려 있고요. 당신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유진은 한순간 모든 감각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산이었습니다. 결혼 6년 동안 함께 다닌 곳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그 어디에도 산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 예고된 날 그가 그녀를 산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슴 안쪽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좋아요. 가요 우리. 유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도 평온해서 남편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히 들어맞고 있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따뜻하게 입혀줄게요. 남편은 그녀의 옷장에서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혀주었어요. 목도리도 정성스럽게 둘러주었고 발에는 부츠를 신겨주었습니다. 그가 부츠끈을 묶어주는 동안 유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산으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점점 외져갔어요. 시내의 건물들이 사라지고 빈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어요. 마침내 차는 비포장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작은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가끔씩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차분함과 결의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산 중턱의 작은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이라고 해봐야 차 두세 대가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공터였습니다.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첫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옮겨 앉혔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루듯이. 여기서 조금만 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풍경이 정말 좋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어요. 데크길이라고 했던 그 길은 처음 얼마간은 평탄했어요. 하지만 점점 길이 좁아지고 데크는 사라지고 흙길과 자갈길이 이어졌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자갈에 부딪힐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눈송이는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휠체어를 멈춰 세웠어요. 그 앞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절벽 끝에는 낡은 안전 펜스가 일부 무너져 있었어요. 발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지고 있었어요. 여보, 어때요? 멋있죠?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유진은 절벽 아래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멋있네요. 잠깐 차에 두고 온 게 있어서요. 금방 가져올게요. 추워도 조금만 참아요.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한번 쓰다듬고는 천천히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그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졌어요. 유진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그녀의 코트와 머리카락 위에 천천히 쌓여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두 손을 휠체어 팔걸이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그저 끝을 향해 가는 사람의 차분함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분명히 자신의 발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혼자 비밀스럽게 해온 재활의 결과였어요.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조차 움직이지 않던 다리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넘어가면서 신경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그 사실을 단 한 사람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무기로 삼기 위해서요. 유진은 한 발 또 한 발 천천히 절벽 가장자리에서 물러섰어요. 그러고는 한쪽 부츠를 벗어 휠체어 옆에 정확하게 놓았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났다는 듯이,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듯이 그녀는 절뚝이며 숲 안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두꺼운 나무 뒤에 몸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멀리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의 발자국은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휠체어 앞에 도착한 순간 그의 입에서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빈 휠체어, 한쪽 부츠, 절벽 끝. 그가 원했던 그 모든 풍경이 그 자리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그의 외침이 산속에 메아리 쳤어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손가락은 떨리는 듯 보였지만 그의 어깨는 어딘지 모르게 가벼워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제 아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린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치는 산 중턱에 있는 전망대 근처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진의 눈에는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것이 똑똑히 보였어요. 슬픔이 아닌 안도의 표정, 비극이 아닌 완성의 표정. 유진은 두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작은 목소리로 자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만든 거짓 신고는 완벽했고 위장은 빈틈이 없었어요. 그의 모든 시나리오가 정확히 그가 계획한 대로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가 죽었다고 믿는 그의 아내가 지금 이 순간 그의 등 뒤에서 그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자동차 시동 소리가 산속의 정막을 깨뜨렸어요. 바퀴가 자갈 위를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산 전체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들리는 것이라고는 나뭇가지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의 작은 소리뿐이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나무 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눈송이가 그녀의 코트 위에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머리에 쌓인 눈을 털어내려는데 그 손이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살아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제야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깊은 산속이었기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절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휠체어 옆에 그녀가 벗어둔 부츠 한 짝이 눈에 덮여가고 있었어요. 그 풍경은 너무도 그럴듯해서 마치 진짜로 누군가 그곳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거짓 신고는 완벽하게 성립할 거였어요.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산을 빠져나가는 것. 유진은 한 걸음을 떼어 보았어요. 다리가 묵직했지만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발가락 하나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다리였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다리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온 건 사고 후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발끝에 따끔한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환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세한 감각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의사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그건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는 한두 시간 동안 그녀는 매일 비밀스러운 훈련을 했어요. 처음에는 침대에 누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목을, 그 다음에는 무릎을 움직였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침대 옆에 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그녀는 침대 머리를 잡고 일어설 수 있었어요. 세 달이 지나자 그녀는 거실까지 절뚝이며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훈련을 마치면 그녀는 휠체어로 정확히 같은 자리에 돌아갔어요. 카펫 위에 남은 발자국까지 손으로 쓸어 지웠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가 보는 것은 언제나 휠체어에 얌전히 앉아 있는 환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다리는 그의 눈앞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유진은 한쪽 부츠만 신은 채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부츠를 신지 않은 발은 양말 한 켤레만으로 차가운 눈을 디뎌야 했습니다. 발가락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어요.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한쪽 발을 감쌌습니다. 임시방편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산을 내려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그녀가 차로 올라온 그 길로 그대로 내려갈 수는 없었어요. 그 길은 곧 경찰과 구조대가 들이닥칠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다른 방향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산속 능선을 따라 옆 마을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몇 번이나 눈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차가운 눈을 짚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에서 하얀 입김이 길게 뿜어져 나왔어요.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남편이 절벽 아래를 향해 외치던 그 모습,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던 그 표정, 그가 휴대전화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하던 그 순간, 그 모든 장면이 얼어붙어가는 그녀의 가슴 안쪽에 불을 지폈습니다. 추위 따위에 굴복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그가 이기는 거였습니다. 그가 이기게 둘 수는 없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리는 거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작은 시골집의 창문 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침내 그녀가 어느 낡은 농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다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할머니 한 분이 깜짝 놀란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서 들어와요. 어서.
할머니는 그녀를 부축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아랫목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끝에 천천히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요.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 할머니는 의심하지 않고 전화기를 내주셨어요.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건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윤서의 번호였어요. 윤서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야, 나야. 유진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윤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너 살아있는 거야? 방금 뉴스에서 내가 절벽에서 그게. 윤서야, 잘 들어. 나 살아있어. 그런데 죽은 사람으로 있어야 해. 도와줘. 너밖에 없어. 수화기 너머에서 윤서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러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야? 위치 보내.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은 유진은 천천히 2눈을 감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거였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거짓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그녀의 남편은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연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그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짓는 가장 평화로운 표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윤서가 그녀를 데리러 시골 농가에 도착한 건 그날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상황에서 윤서는 사륜구동 차량으로 산길을 거슬러 올라왔어요. 문이 열리고 윤서의 얼굴을 본 순간 유진은 다시 한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윤서는 그녀를 2팔로 꽉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2 사람의 어깨가 동시에 들썩이고 있었어요.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유진은 윤서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서는 유진을 자신의 차에 태웠어요. 농가 할머니에게는 멀리서 찾아온 친척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봉투에 든 사례를 손에 쥐어드리고 오늘 일은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말아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어요. 할머니는 사정을 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따뜻한 손으로 유진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는 조심해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윤서는 유진을 자신의 명의로 된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윤서가 일 때문에 가끔 머물던 공간이었어요. 작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외부에서 그녀의 존재를 알아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유진은 그 오피스텔에 숨어 지냈어요. 그동안 세상에서는 그녀가 죽은 사람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 상태였지만 정황상 자살로 종결되는 분위기였어요. 남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슬픔을 호소했고 시댁 식구들도 깊이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식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뉴스 한 귀퉁이에 짧게 실리기도 했어요. 윤서는 매일 저녁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와서
오늘 새로 알아낸 정보를 유진에게 공유했어요. 둘은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유진아, 보험 청구가 이미 시작됐어. 사고 보험금에 추가로 사망 보험금까지 청구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야. 역시 그랬구나. 근데 사망 보험금은 시신이 없으면 바로 못 나와. 보통은 실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절차가 진행되거든. 그런데 내 남편이 실종 선고를 빨리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따로 선임했더라고. 유진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저 두 손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고 윤서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봐. 내 남편 회사 자금에서 이상한 흐름이 있어. 지난 1년 사이에 몇 번에 걸쳐 큰 돈이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 그 돈이 들어간 계좌의 명의는 정수아야. 유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윤서는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유진아, 너 진짜 잘 견디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이제 거의 다 왔어. 증거는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사고 차량의 정비 보고서, 보험 변경 내역, 메시지 캡처본, 회사 자금의 이상 흐름, 정수아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윤서는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그녀의 변호사 권한으로 끌어모았어요. 그렇지 않은 자료들은 사설 조사 기관을 통해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유진이 직접 한 일도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오전 1시간씩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다리는 점점 더 힘이 붙어갔어요. 절벽에서 걸어 나올 때 후들거리던 그 다리가 이제는 한 번에 30분씩 걸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 친구 한 명이 비밀리에 검사를 도와주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해준 말은 이거였습니다.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이렇게까지 의지로 신경을 살린 환자는 처음 봅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옅게 웃었어요. 그녀의 의지가 결국 그녀를 살려낸 거였습니다. 매일 저녁이 되면 그녀는 작은 의식을 치렀어요. 미리 사둔 선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번호는 매번 달랐어요.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여보, 나야. 내 부츠는 잘 보관하고 있죠? 오늘 절벽 풍경이 그립지 않아요? 수아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처음에 메시지를 보낸 날 윤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만류했어요. 유진아,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너무 위험해. 들키게 해야 해. 흔들어 놔야 해.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차가움은 윤서조차 흠칫하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녀는 남편이 죄책감 같은 것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의심, 그것 하나는 분명히 그를 공포에 빠뜨릴 수 있을 거였어요.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녀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남편의 통화 패턴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윤서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정수아에게 평소보다 훨씬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길어졌어요. 게다가 휴대폰을 자주 바꾸려는 시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증거가 거의 다 모였을 즈음 유진은 윤서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윤서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만 하면 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윤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바로 경찰에 모든 자료를 넘기는 거야.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이지.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거야. 이 방법은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직접 끝내고 싶다면 나는 너를 도울 거야. 유진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움직일 수 없었던 다리, 절벽에서 걸어 나온 다리, 그리고 지금은 그녀를 똑바로 서 있게 해주는 다리였어요. 윤서야, 내 장례식이 언제라고 했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야. 유진은 천천히 뒤를 돌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도 슬픔도 떠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단한 결의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직접 갈 거야. 윤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한때는 가장 약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를 막을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푸른 빛이 도시 위에 퍼져가고 있었어요. 토요일까지는 이제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 시내 외곽의 한 장례식장 앞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날따라 유난히 맑았어요. 며칠 전까지 내리던 눈도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입구에 걸린 영정 사진 속에는 유진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장례식장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 골목길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윤서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진짜 괜찮겠어? 윤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했어요. 응, 괜찮아. 내가 살아남은 이유잖아. 뒷좌석에는 2명의 형사가 앉아 있었어요. 윤서가 미리 접촉해둔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릎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보험 변경 내역, 사고 차량 정비 보고서, 메시지 캡처본, 회사 자금의 흐름 자료, 정수와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이미 식이 시작되어 있었어요. 흰 국화로 둘러싸인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의 양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초췌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빠진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조문객들이 한 사람씩 들어와 절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한숨을 쉬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가 잠깐만 자리를 비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더 잘 살폈더라면. 그의 두 눈에서는 정말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정수아가 가만히 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회사 후배라는 명목으로 장례식장에 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맞추지 않았지만 미세한 손짓 하나하나가 너무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무렵 갑자기 입구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두꺼운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녀는 똑바로 자신의 두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누군가의 손에서 국화 한 송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유진아. 남편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소리는 거의 신음에 가까웠어요.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가 천천히 그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옆에 서 있던 정수아의 얼굴도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작게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유진은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사진 속의 자신과 진짜 자신이 마주 섰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똑바로 세웠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어떤 격한 감정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남편은 그녀를 향해 비틀거리며 두 발자국 다가갔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유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당신이 절벽에 두고 온 그 휠체어요. 그건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고 있었어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어요. 유진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는 늘 깍듯한 며느리였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의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꼭 직접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 왔어요.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입구에서 두 명의 형사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섰어요. 그 뒤로 윤서가 변호사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준호 씨, 정수아 씨,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동행을 요청합니다. 남편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렸어요.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영정 사진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수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형사들과 함께 준비된 자료를 차근차근 펼쳐 보였어요. 사고 차량의 점검 보고서, 보험 변경 내역과 그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 보험금에 관한 대화, 회사 자금에서 정수와 계좌로 흘러간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조문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가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포와 허망함만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한 번만 다시. 유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모든 것을 끝낸 사람의 미소였어요. 여보, 당신이 가장 잘못 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내였어요. 형사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흰 국화들이 그 풍경을 조용히 둘러싸고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의 유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 서 있는 진짜 유진의 얼굴은 그 어떤 사진보다도 살아있었어요. 문 밖으로 형사들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입구에서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절을 했어요. 죽은 자신을 위한 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신에게 바치는 절이었어요. 장례식장의 그날 이후 세상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뉴스 채널의 첫 화면을 한 사건이 도배했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아내, 자신의 장례식장에 직접 등장.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사건은 며칠이 지나도록 잦아들지 않았어요.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사고 차량의 정비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내보냈고 인터넷에는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 일부가 공개되어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과 정수아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이 모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정수아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감추기 위해 외투로 가렸지만 그조차도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었어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유진은 변호사 윤서와 함께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어요. 법정에 설 때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했습니다. 가끔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날에는 친정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시기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정수아와의 관계는 가벼운 실수였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차곡차곡 쌓아둔 증거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한낱 종이 인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차량의 정비 보고서, 보험 변경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메시지 속의 결정적인 단어들, 회사 자금이 정수아 계좌로 흘러간 흐름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향해 화살처럼 꽂혔어요. 마침내 1심 선고가 내려지던 날이었습니다.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이준호에게 징역 25년을, 피고인 정수아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유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떤 가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자각만이 남아 있었어요. 유진은 그를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단지 한참을 그렇게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뿐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윤서가 그녀의 옆에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안았어요. 유진아, 이제 진짜 끝났어.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멀리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도 푸르렀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거대한 짐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평온함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난 뒤 유진은 도시를 떠났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트렁크 2개와 노트북 1대가 전부였어요.
그녀는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골랐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고 파도 소리만 종일 울려 퍼지는 그런 조용한 곳이었어요. 마을의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그녀는 카페를 열었습니다. 흰 외벽에 파란 지붕을 얹은 자그마한 건물이었어요. 이름은 단 한 글자였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고, 다시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카페가 문을 연 첫날 아침, 유진은 카페 앞 작은 텃밭에 손수 묘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동백나무였어요. 겨울에도 푸르게 꽃을 피우는 강한 나무였습니다. 그녀는 흙을 다지며 가만히 그 묘목에게 속삭였어요. 너도 나처럼 잘 자라야 해. 카페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정해진 단골들이 찾아왔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드시고 가셨어요. 오후에는 근처 학교의 선생님이 책을 들고 와 창가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다 가셨고요. 저녁이면 바다를 보러 온 여행자들이 한두 명씩 들렀습니다. 유진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가끔 손님 중에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여자분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유진은 빙긋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카페 주인이에요. 친정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는 매번 직접 만든 반찬을 한 보따리씩 가져오셨고 텃밭에서 자라는 동백나무를 정성껏 살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이면 유진은 항상 정류장까지 어머니를 모셔다 드렸어요. 두 사람이 손을 흔들며 헤어질 때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윤서는 한 달에 두어 번씩 들렀어요. 카페의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거나 서류를 펼쳐놓고 일을 하거나 그러다 둘이서 바다를 보며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날의 일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가끔 돌이켜볼 때면 그저 가만히 서로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은 카페 문을 닫고 작은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두 다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다리, 절벽에서 걸어 나온 다리,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카페까지 그녀를 데려와 준 다리였어요. 가슴 안쪽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잘 살아왔어. 정말로.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어요. 카페 앞에 어린 동백나무가 작은 가지를 떨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사람이 결국 가장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사람이 가장 강한 법이었으니까요. 해가 서서히 바다 너머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고 또 다른 하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카페의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살아남은 한 사람의 빛이었고 동시에 다시 시작한 한 사람의 빛이었어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지만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손길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이 우리를 일으켜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는 법이에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당신 곁에 손을 내밀어주는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손을 잡고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람 책방이었습니다.